그래서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섭 소장님을 거의 반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아유 뭐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지난번에 언제였냐면 그때가 홍다 사태가 예, 막 터졌을 때 터지고 막 심각해지려 할 때 그때 딱 나와 주셔가지고 그때 진단을 딱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이 2월 15일이죠. 2월 네. 15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촉즉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놓고 옥신각신한 건 꽤 오래됐고 계속 미국에서는 저 러시아 녀석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러시아는 우리는 쳐들어갈 계획 없다. 근데 나토는 확장하지 마라. 뭐 계속 신경전이잖아요. 2월 16일에 또 미국 백악관에서는 러시아 침공 계획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이 있다 이랬는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 요걸 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70, 80 어르신들이 과연 전쟁을 할 만한 이제 의지나 예. 또는 이제 동기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52년생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70세고 예. 그 미국의 바이든 훨씬 더 대통령이 많으시고. 80세 42년생이니까 예. 70, 80의 어르신들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의지력이 있냐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뭐 그런 관점으로 먼저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 미중의 관계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리더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관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마음속에는 자기가 빅3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 경제나 세계 외교에서 뭐 6, 7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인데 네. 결국은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전쟁터가 미중으로 옮겨가면서 최근 3년 사이에 러시아는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 네.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미 중동에서도 아프간 사태 때 이미 보여졌지만 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만큼 미국의 여력이 그렇게 과거보다 세진 않다. 이제 그게 분명한데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도 바이든의 얘기는 우리는 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런 정도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게 유럽하고 아시아 두 군데서 전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고 그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위협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것이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최대 고민이 지지율 하락이죠. 그래서 최근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취임 이제 1년 조금 지난 그 시점에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하나를 빼놓고서는 이제 맨 꼴찌죠. 제일 빠르게 떨어지는 그렇죠. 지지율이.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은 지금 뭐 미국 경기를 더 살린다, 주가를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답인데 그게 좋은 것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하고서는 뭐 최근 1년 동안 기술 전쟁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 선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대상이 바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은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얘기를 대포를 먼저 쏴놓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침공을 안 하게 했을 때 이게 누구의 공덕이냐 그러면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의 공덕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16일 날 이게 전쟁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비밀스럽게 적도 모르게 이제 순식간에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전쟁이지. 그렇죠. 정상회담 하면서 적이 알게 공격을 한다. 날짜까지 잡아서 그건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전략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멍에를 씌워놓고
그 멍에를 풀어준 것이 이제 바로 나다. 이런 바이든.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배려 배경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그 러시아 사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티컬리는 이것이 양국의 지도자들한테 다가 이제 그런 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유가가 92불, 뭐 네. 100불 눈앞에 두고 있고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갈 때 그렇죠. 이것이 10만 명의 13만 명의 군대를 이동시켜서 한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도대체 얼마냐. 그 사이에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에 엄청난 부를 지금 가져다 준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천연가스를 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대포 한 발 안 쏘고 수천억 이제 이 수십억 불을 날로 먹는 이럴 것이 없는 이제 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도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셰일가스나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주긴 하지만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덕이냐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바이든이 올려줬다고 볼 수도 있죠. 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것이 날짜를 박아서 전쟁을 할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푸틴은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저거 자꾸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 좀 오히려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부추기는 거 막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좀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동맹들하고 미국은 대사관을 철수하거나 이동을 했어요. 네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정말로 전쟁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누가 러시아한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누구한테 맨 먼저 통보를 할 거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근데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에서 뺀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 소식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것이 16일에 그 러시아가 폭격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건 당연히 지금 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16일 폭격에 관한 것들은 뭐 이 방송이 아마 그거 지나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중국 대사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16일에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 또는 세계적인 관심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것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것이 그 뭐 나토에 가입을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하면 네. 이것은 저지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거기서는 협상 여지가 있으면 푸틴은 얻어든 게 있지만 네. 푸틴이 함부로 전쟁하기 어려운 것은 저는 뭐 미국의 제재라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뭘 제재할래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노스 스트림의 가스관을 이걸 이제 공사를 못하겠다 한다는 것이 경제 제재의 표면상이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빼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 세계 나라와 교역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감내하고 러시아가 뭘 할 수 있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상 고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것은 이게 무역이나 기술의 카드가 아니에요. 항상 금융의 카드를 쓰게 되면 그건 이제 상대를 끝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 했지만 일본이 손들고 나간 것은 엔다카. 예. 한일 전쟁에서 일본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손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게 스위프트망에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핵폭탄으로 그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시리어스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 푸틴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관련돼서 놓고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판단은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사관을 빼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한테서 받은 아마 정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한반도나 이제 동아시아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뭐 초단기에 끝날 겁니다. 이게 뭐 현대전에 오래 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고, 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 하는 적대적인 이 평화,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이것은 아마도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나쁜 영향 그렇죠. 올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의 밀착은 그러면 필연적인 상황이 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북중러가 같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커스나 또는 쿼드 전략,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물러가 있어요. 물러나 있고 쿼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물러나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이걸 더 어떻게 보면 중국 봉쇄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쿼드나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멤버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이 사태가 뭐 아이러니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쟁 한 방으로 끝나버리면 승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클리어되지만, 네. 그게 전쟁이 안 나고 오래 끌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대중관계에서 훨씬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쟁점으로, 정쟁으로 오래 가면 더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떤 러시아 압박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목적으로 했던 중국의 견제, 중국의 압박, 또 러시아 견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을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한국이라는 카드를. 그게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네. 우리는 쿼드 동맹에 현실적으로는 관여가 돼 있지만 거기 확실한 멤버로 우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호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용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태평양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도하고 일본하고 뭐 이쪽이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뭐 미국으로서는 이 중국이 러시아와의 그 밀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쪽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과 밀착보다는 아시아 쪽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동맹군의 결속이나 동맹을 통한 공격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의 30%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볼모가 잡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IT 기기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이게 뭐 니켈, 망간, 코발트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이템마다 다르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거의 4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이제 세계적인 그 니켈 공급망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뭐 전기자동차들은 배터리를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것에도 이게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이것이 러시아의 니켈이나 팔라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인데 그렇죠. 이것이 전쟁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쿠션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럼 그 코스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또 이제 충격으로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충격과 어떤 변수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경제 구조이기는 한데 일단 중국에 초점을 돌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에 좀 쿼드를 강화하려는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 뭔가의 압박이 돌아올 수도 있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뭐 우리로 보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국가안보회의 또는 이제 공급망 그 점검 전략 회의를 뭐 하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더 긴장이 더 강화가 됐을 때 뭐 전쟁은 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잠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유럽에 수입하는 40% 이상이 러시아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천연가스관을 잠그게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예. 그 유럽이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이게 유럽은 러시아 총알보다도 강추위가 더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동산, 이게 카타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LNG를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을 유럽으로 먼저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LPG 우리는 또- 가격이 네. 이게 뛰고 우리는 수급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노스트림 같은 경우에 잠궈 가지고 또 네. 건설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네. 러시아가 그럼 큰일 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네. 이걸 이제 거꾸로 중국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천연가스든 석유든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이 유럽으로 가는 것, 미국의 이 통제 때문에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중국으로 줘서 중국이 에너지 수급이 월등히 더 원활해지는 그렇게 되면 유럽의 통제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덜 먹히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로 놓고 보면 뭐그 가장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네. 이 중국이 그 유럽하고 세게 붙어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 공급의 중단이 우리한테 공급망의 이 변동으로 인한 그게 단기적이 될지 장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에너지 문제까지 같이 걸리죠. 그래서 원자재, 에너지 이 두 개가 다가 우리한테는 이제 리스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파장을 안 겪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잘 풀려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 중국의 이 어떤 뭐 아까 이제 뭐 속내 이런 거 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어떤 유럽과 러시아의 마찰, 러시아와 미국과의 마찰 그 사이에서 어떤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있을까요? 있다면 뭐 좀 클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즐기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이 긴장이 더 커지면서 네.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루즈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게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사이에 미국의 그 액션을 놓고 보면 피벗 에이시아를 했던 것도 중동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두 군데 전쟁을 치기 어렵다는 게 오바마 때부터의 판단이고 네. 그때보다 훨씬 약해진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의 대치의 정도를 낮추는 이펙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아마 대만을 공격하거나 네. 이제 대만을 압박하는데 훨씬 더 세게 하거나 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까지도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오바인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대만하고는 미국이 봐야 되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다. 키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우크라이나는 빵의 나라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 생산량이 뭐 세계 한 5위 정도 되기 때문에 식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곡창지대니까 또 이제 천연가스의 그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기 네. 때문에 유럽이라는 동맹의 문제지 미국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타이완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뭐 TSMC가 뭐 전 세계 파운드리의 거의 뭐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등이니까, 예. 그리고 최첨단 이제 5나노급의 파운드리는 타이완밖에 못 해주는데 TSMC의 전체 파운드리 물량의 65%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가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생각을 오판을 해서 대만을 공격했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TSMC의 공장 3개가 다 폭파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첨단 산업은 올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애플이든지 뭐 이 구글이든지 다가 네. 서버에 들어갈 칩을 확보를 못하고 통신에 들어간 칩을 확보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절대 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지고서 중국이 액션한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대만 공격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도체를 봐라. 반도체를 보면 미국은 절대 이건 자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밀, 콩, 옥수수랑 뭐 대만의 반도체를 비교를 딱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일 테고요. 약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 이제 폐막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20일까지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국제적으로 어떻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뭐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김이 빠진 거고 누구도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중국이 그 사이에 뭐 편법 판정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유럽 국가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히려 그 반중 감정 이것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열어놓고 그 축제 잔치에서 자기네들이 더 비호감만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모든 뭐 올림픽에서 그 주최국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판정은 뭐 다 있었지만 네. 근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부터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그 올림픽을 그리고 관중도 전혀 없는 거의 없죠. 이제 이런 올림픽을 왜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 도대체 세계에 어떤 이제 시그널을 주려고 올림픽을 개최한 거냐, 요걸 포커스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왜 이렇게 나쁘냐 그러는 것은 저는 올림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올림픽 때문에 중국 경기가 더 안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래서 그것은요. 예. 이 중국말로 칭링이라고 하는 제로를 만드는 정책. 그 제로가 뭐 그래서 뭐냐 그러면 바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간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데 중국은 이제 실행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발병의 책임을 방역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고 싶은 것이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년 만에 발생한 이 코로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것인데 예. 이 발병 책임을 중국이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반중 감정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하면 코로나는 이것은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좋은 샘플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확진자, 그렇죠. 최대의 사망자를 냈고 그렇죠. 지금도 30만 명 이상 일간 확진자가 나와요. 네. 그런데 중국은 뭐 미국 인구의 거의 4배 가까운 인구를 가지면서 하루에 50명 이하의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관리 시스템이 이게 중요한 거다. 요거를 전 세계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끌고 갔던 이유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네. 이 신장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인권 문제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올림픽의 원래 정신으로 보면 뭐 인권 문제나 정치 문제는 이제 이것이 보이콧의 사유가 정확하게 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이것을 보이콧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이것은 확실한 거부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가 이런 이제 거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50명, 40명, 뭐 적을 때는 20명까지 확 낮춘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 코로나 제로 전략이었고, 네.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이제 뭐 불러가지고 뭐 할래? 네. 스키 타고 뭐 스케이트 타는 거 어디서도 봤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금메달이 몇 개다 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미중의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의 도둑질을 누가 했냐. 그래서 기술을 훔치고 베끼고 또는 강탈한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도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예. 이번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이번 동계올림픽에 다 도입을 해서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봐라. 미국도 안 하고 있고 유럽도 안 하고 있고 아시아는 못 하고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구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첨단 기술이 훔친 기술이 아니라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걸 전 세계에다가 간과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렇죠.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편법 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묻혀졌긴 하지만 첫 번째 중국은 AI하고 로봇을 대거 등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서부터 이제 뭐 음식 만드는 로봇, 또 이제 칵테일 만들어주는 로봇, 네. 그리고 이제 방역, 그 소독약 치는 로봇,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방공, 이제 컨트롤하는, 감시하는 이제 로봇, 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스키장 같은 데서 도우미, 이것도 전부 이게 다가 로봇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번에 로봇 기술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중국이 그 중계를 할 때 보면 우리도 이제 요즘 뉴스에 보면 중계할 때 수화로 설명하시는 분이 화면에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이번에 중국은 그 수화로 중계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을 AI로 만든 겁니다. 아바타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아바타입니다. 버추얼 휴먼식으로 해서 수화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타이핑 그게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AI 와. 플러스 로봇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다가 관심 갖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자율주행 버스, 네.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고속철도를 이번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베이징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눈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키 경기, 뭐 눈하고 관련되는 경기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떨어져서 딴 데서 한다고. 그래서 네. 더 북쪽으로 한 150km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설상 경기는 거기서 하고 네. 빙상은 이제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는 실내에서 옛날 그 예. 체육 수영장에서 얼음 올려가지고 하는데 네. 거기에 150km의 거기에 고속철도를 만들었고 시속 350km로 달리는 거죠. 네. 그러면 42분이면 이제 가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속철도 자체가 자율주행 고속철도입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고속철도가 훨씬 자율주행하기 쉽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고속철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집어넣은 건 이제 고철도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아니라 그렇죠. 고속철도에서. 고속철도에.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로봇 기술하고 AI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것이 이제 뭐 편법 판정이니 뭐 이런 것에 이제 묻혀버린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막식만 봐도 확실히 2008년 하계 베이징 올림픽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그 주 경기장 바닥을 다 그냥 LED로 깔았더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화를 봐도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게 자기네들이 좀 내실 위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약간 조금 비호감을 사는 올림픽이 됐다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왜 저렇게 그냥 비호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떨까? 또 우리가 그 한복 가지고 조금 이슈가 많이 됐는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뭐 조선족, 자기네들이 이제 소수민족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본 한국의 모습은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대선이 걸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사 표시나 관점 표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또 뭐 중국의 특성상 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액션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공식적인 한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한복 문제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중국의 오피셜한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오피니언을 얘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언론 또는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게 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이른바 뭐 관영 언론이라고, 중국은 다 관영 언론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인민일보다 네. 뭐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국가의 의견인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번에 한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언론이 조금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섭섭함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복 문제는 이제 우리 한복을 좀 따라한 건 분명한데, 네. 중국에 이제 뭐 56개 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민족이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뭐 그 경기장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으로 우리로 봐서는 우리 걸 좀 베낀 거, 우리 문화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들은 국가적인 행사에 소수민족인 우리의 이제 그 의복이 전 세계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조금 이제 이 자긍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하고 중국 동포들이 보는 것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한복 문제를 가지고 뭐 중국이 동북 공정이나 문화 공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한중 관계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몽고족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몽고족의 복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내몽고 사람들의 복장이라고 하면은 네. 몽고에서는 그것이 우리 문화 침탈이라고 보는 거냐.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조선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복만 빼놓고 만약에 개회식을 했으면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제가 수가 볼 때는 있고. 뭐 그런 문제 쪽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또 우리의 그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세게 가야 되고, 정말로 한국의 그렇죠. NTT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고 또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만, 이번 한복 문제 같은 경우들은 조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 양보해서
뭐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도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라는 걸 이해한다 쳐도 그걸 옆에서 막 긁는 막 SNS들이 있잖아요. 막 중국 사람들이 뭐 원래 뭐 한복은 우리 거야. 뭐 너네들은 뭐 작은 나라잖아. 막 이렇게 또 하니까 더 막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중국의 뭐 핸드폰 가입자가 16억 5천이고 예. 인터넷 가입자가 10억인데 네. 거기에 사람들 이제 뭐 1,000만 명, 2,000만 명, 5,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것이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뭐 미국이든 그것이 중국이든 뭐 영국이든 간에 일본이든 간에 거기에 극단적인 뭐 표현들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익명의 그늘 뒤에서.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네. 때는 그것이 중국의 그 탑이나 정부나 주류의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엄지족들의 생각으로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한 몇 천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지만 조금 명. 근데 우리가 대국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겠네. 우리는 대인배 한국으로서 우리 이제 그 대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첫 번째 TV 토론 때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느 나라 누구부터 만날 건지 1, 2, 3, 4 뭐 미국, 중국, 북한, 뭐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달라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저런 질문을 왜 하고 있지?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후보마다 혹은 정당마다 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건 뭐 중국도 다 알고 있을 테고 그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 뭐 그것은 뭐 시진핑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인데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사이에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대외적인 의견 표시를 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중 관계가 이것이 이제 격화되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뭐 그사이 몇 차례 마찰이 있었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그 한국의 그 대선에 관한 문제는 어느 매체나 어느 지도자도 코멘트한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스탠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가 너무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첫 번째는 우리는 중국과 사상과 이념에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산주의하고 우리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친구가 될 이유가 없는데 네. 금년이 뭐 한중수요 30주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하고 중국의 관계는 철저한 이게 필요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경제적 동반자지 이것이 사상이나 이념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에 이 군대를 지원해서 네. 거기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택동에 이제 맏아들이 거기서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라는 혈맹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프렌드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북한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이 들지 않게 행동을 해서 네. 얼굴은 붉힐 수 있지만 네. 이것을 손을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하고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네. 오로지 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 한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순간의 관계에 있어도 뭐 언론에서나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한국의 지금 정부가 뭐 친중 정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국이 한국을 친중 정부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뭐 전혀. 그래서 미국이나 사실은 중국이 우리는 뭐 이번 정부가 친중 정부고 미국은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의 친중인지 친미인지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중국이요?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네. 미중의 관계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이걸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의 베이스는
이것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까울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멀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선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접근은 오히려 지금 있는 뭐 대선 주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그것이 지금 보면 대선 주자들의 이 외교 공약은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아마 당선되고 난 다음번에 진짜 이 외교 정책, 네. 뭐 지금은 누가 봐도 대선 주자들의 많은 공약들이 조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이제 표심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경향이 크고 네. 그러나 이제 뭐 결정이 되고 당선이 되고 나면 네. 아마도 포퓰리즘하고 현실하고는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마 미국도 그렇고 그 중국도 이것이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좀 보고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당선되고 났을 때의 외교 정책 아마 그걸 이제 심각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져갈 것 같고 아마 대선 중에서는 아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사표시, 의견 표시는 뭐 거의 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중국과 하여튼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아 근데 그 말이 너무 저기 무서운데요? 필요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는 한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라든지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이제 중국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시장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그게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럼 너무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 홍콩까지 포함하면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30에서 35%까지 가요. 네. 최대 비중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대중국 수출 비중 중에서 특정한 아이템 하나 네. 반도체를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최근 5년, 6년 사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반도체에 착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이제 빼고 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 협력의 정도 이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협력하고 이제 무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3%를 중국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데 네. 문제는 반도체라는 아이템 하나를 빼버리면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의 대중 무역 흑자는 작년에 보면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심각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갖고 있는 뭐 히토류라든지 앞부분에 이야기하셨던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고 얼마 전에는 그 요소수 하나 우리가 부족하면은 이게 전국의 물류망이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뜨끔하게 또 느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손 하나만 까딱해도 한국의 경제를 진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소수 문제도 조금 이제 그 안을 따져보고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소수 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는 뭐 중국이 이게 한국을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압박을 줘서 우리한테 이제 피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액션을 했다 이런 이제 논조가 우리 많았었는데 요소수 문제도 정확하게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목표치 맞추려고 석탄 생산을 줄였고 전력 생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가 볼 때는 돌발 사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발 사태 와중에서 이제 그 무슨 요소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비료 문제가 걸렸던 거죠. 네. 그래서 비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료가 모자란다고 하면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인도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로 놓고 보면 그것이 요소수의 이제 의존도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가 뭐 난리를 쳤지만 지금 요소수 문제 가지고서 거론하는 데가 없잖아요. 불과 지금. 이게 몇 달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것은 완전 해프닝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크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소 문제 하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중국이 공급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800개 가까운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게 유사시에 우리 맞아요. 목을 조른다고 온 언론에서 연구소가 보고서 쓰고 난리 났어요. 제2의 요소수 사태 뭐 1,800번 반복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가 전략이 필요해요. 네. 중국은 자기네가 한국에 수출하는 그런 기초 소재나 원자재 중에서 한국에 목을 질 수 있는 품목이 1,몇백 개가 된다는 것조차를 알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요소수 문제가 중국이 전략적인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벌어진 거냐, 네. 아니면은 이것이 정책의 해프닝 과정에서 벌어진 거냐를 판단하게 되면 그걸 빨리 쓸어 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다 모든 것을 집중해야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그거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다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나가는 품목인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모든 공급망을 다 가진 나라는 없어요. 공급망은 네. 이건 잘 관리하는 것이지 이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상대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우리의 결점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 보면은 전략적인 이제 미스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중국 관련되는 이제 액션이나 이쪽에서는 좀 우리가 꽤 있게 액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 약점을 상대한테 다 알려주게 되는 이런 운원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급망은 잘 관리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제화 시대에 다만 그거는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은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우리의 생명줄 1,800개를 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낮은 자세로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참. 중국의 경기는 지난번에 그 4분기 GDP가 4.0% 나왔던가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쇼크 수준이었죠. 2022년에도 전망들은 좀 많이 암울한가요? 저 중국의 GDP 수치는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건 고용 지표라고 봐야 돼요. 고용 지표다. GDP는 그래서 네.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중국은 이제 인민은행이 추정한 걸 보면 자기네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 5.2에서 5.7 정도. 그래서 대략 중간치 한 5.45 정도가 자기네 잠재 성장률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이제 4분기에 나온 4%대 성장률은 이것은 잠재 성장률 밑이에요. 네.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대량의 실업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면 황하강이 범람을 크게 했을 때 중국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해도 물 빠지면 뭐 매점 뭐 이제 운동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네. 황하강은 물의 그 60~70%가 흙이기 때문에 범람을 해버리면 우리 고수부지가 평평한 운동장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흙이 올라와서 덮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황하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됩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강 주변에 전체 인구의 60~70%가 모여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야 거기 강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지만 우리도 한강 수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70% 모여 삽니다. 네네. 우리 서울 인구 뭐 다 합쳐서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2,500 되는데 네. 거기에 인천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일부 걸리잖아요. 네. 우리도 한강 수계에 그 정도가 산다고 하면 중국의 그런 표현은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는 팔당댐에서 수문 열어서 고수부지가 잠기더라도 물 빠지면 다시 이제 청소만 하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수십만 수백만의 유민들이 이재민들이 네.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네네. 그러다 맨 처음 하는 것이 굶어 죽거나 털다 죽거나 똑같다. 그래서 남쪽에 이제 수재가 나지 않은 부자를 터는 거죠. 그러다가 부자를 털다가 재미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관가를 탑니다. 관가에는 불량미가 있잖아요. 관가. 그렇죠. 그러다가 재미가 나면 야 나라도 한번 털어보자. 그래서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 중국의 황하강의 역사가 만든
중국의 왕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명나라 같은 경우도 이 주원장이 대표적인 그 거지 황제 출신이죠. 예. 유민 출신 황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도 그렇지만 실업률이 가장 중요해요. 고용을 얼마나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중국의 GDP는 철저하게 고용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금년에 대학 졸업생이 1,070만 명인가 그래요. 역대 최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취업시키냐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무슨 실업자요? 먹물 실업자요. 모래 뭐 많이 먹물? 든 사람들이 네. 그 대졸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이것이 야, 레볼루션에 정말 옛날 표현 아닙니까? 먹물? 대학물 먹었다 할 때 먹물이라고 그렇습니다. 했던. 아, 예. 정말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대략 한 200만 명에서 22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중국은 대략 한 연간으로 한 1,200에서 1,300만 정도의 고용을 해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4%대 GDP는 880만 밖에 고용을 못 해요. 이건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어도 아마 금년도 중국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마 5에서 6% 사이에 이제 GDP를 만들어야 고용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지난 4% GDP는 제가 볼 때는 금년 1, 4분기도 4%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가 이유는 바로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올림픽 시작하기 전 60일 전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모빌리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이제 4%를 만들었고 또 중국이 그 석탄 대란, 전력 대란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 효과가 4, 4분기도 나타난 게 있고 금년 1, 4분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올림픽이 지금 3월 그 패럴림픽까지 가면 3월 13일인가까지 진행이 돼요.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금년 1, 4분기는 아마 4%대 GDP를 넘어서게 대단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얼추 패럴림픽까지 하게 되면 그 1분기 다 지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코로나도 눌러놓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까지 감내하고 올림픽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끝난 다음에는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부양책을 확실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GDP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국민소득이라는 게 보면 소비, 투자, 수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거기다 정부 지출 하나. 그래서 중국은 뭐 한국에 많은 또 예측은 중국은 코로나 올림픽 끝나도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다. 즉 그런 예측들 많이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림픽 지나면 좀 풀어줄 수 있다. 당연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로 코로나가 됐으면 그걸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죠. 네. 코로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14억 인구에 뭐 20명에서 하루 5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통제 가능해요. 네. 우리가 지금 뭐 5만 명, 4만 명 이러는데도 우리가 풀고 있는데 그게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없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제로 코로나가 달성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푸는 것이 맞지 그대로 간다는 건 좀 넌센스고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에 진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변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이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패럴림픽까지 해서 끝나서 끝이 나게 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GDP를 올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량의 실업 문제를 중국 정부가 감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외지에 갔다 오면 3주 격리하고 자가격리 1주에서 4주를 격리하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 중국의 소비가 1.7%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통상 뭐 소비가 두 자리 숫자가 정상이었는데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소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도 지금 뭐 9시에 문 닫는 식당 때문에 장사가 안 되듯이 중국은 이게 4주 격리를 해버리면
외지로 갔다 올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냥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모빌리티가 지금 1, 4분기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올림픽이 끝났을 때 이동만 허용을 해도 소비는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번에 중국이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빌리티 제한을 푼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는 뭐 튀어오르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율 반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해결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걸로서는 부족해요. 벌써 그 6개월, 9개월 가까운 소비 침체를 이제 부스팅하는 데는 다른 쪽에서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투자하고 정부 지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 상반기에 중국 정부의 예산이 이거 대대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 투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방법들이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의 도시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슬슬 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지방 정부들이 SOC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겁니다. 아마 이번 양회를 통해서 뭐 밝혀지겠지만,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SOC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지방은 아직 낙후돼 있죠. 네. 거기에 대대적인 SOC를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고, 지금처럼 소비가 민간 소비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는 데는 이것은 뭐 SOC 투자는 가장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SOC 투자는 그 자체가 철강, 뭐 시멘트, 뭐 IT 여기 수요를 그대로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것, 이제 요것이 아마도 2분기에 그 중국 정책의 SOC 쪽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중점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풀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방 정부의 SOC 투자도 확대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이 이제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투자하게 하는 뭐 쭈안짜이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뭐 지방 정부 전용 프로젝트성 채권 발행, 네네. 지방 정부채를 발행하게 해주는데 그걸 최근 2년 동안은 조금 잠궈놨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아마 그게 지금 예상으로는 대략 한 3조에서 3조 2천억 위안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GDP가 대략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3조를 발행해서 질러버린다는 것은 GDP의 한 3%, 2.5에서 3%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게 돼요. 그래서 GDP 5%에서 5.5를 맞추는 데는 이번에는 아마 그 지방의 SOC 투자 이게 가장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 정부의 SOC 투자. 그걸 통해서 GDP를 거의 한 3%포인트까지 올려버릴 수 있는. 요거는 그러면 거의 3월 양회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중국은 이제 중앙에 양회를 하기 전에 지방 31개 성시의 양회를 이미 거의 다 끝냈어요. 예. 끝내서 각 지방 성들의 GDP 목표도 정해졌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거의 모든 지방성에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는 거의 모든 정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중앙의 정책하고 지방의 정책이 일치한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금년 상반기는 지방 정부의 SOC 투자가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큰 테마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도 별로 좀 기댈 게 없고 뭐 좀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이라도 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우리나라 뭐 증시를 비롯해서 조금 더 좀 활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로직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SOC 투자를 확대를 하면 뭐 중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좋아질 거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중국의 SOC 투자는 그 사이에 이제 시멘트 공정은 끝났고요. 예. 그 중국이 IT 투자, 에너지 투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고압 전력 시스템, 네. 이게 전력 장비들이 이게 엄청나게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버 투자나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IT 기기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배터리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충전소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차의 인프라 시스템 네. 이것에 대한 수요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을 뭐 입으로만 얘기를 많이 했다가 네. 작년에 무리하게 그 탄소 중립의 수치를 맞추는데 그것은 탄소를 덜 발생시키려고 하면 중국은 뭐 전체 에너지원의 거의 60% 이상이 이제 석탄이다 석탄. 보니까 석탄에서 CO2를 줄이면 제일 쉬우니까 석탄 생산 줄여버리고 발전을 줄여버렸던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해프닝이 만든 이제 사고였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CO2를 줄이려고 하면 CO2를 줄이는 환경, 이제 설비, 네. 공정 이것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의 전략은 지난번처럼 CO2를 줄이려고 석탄이나 전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게 대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 인프라 뭐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그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서버 인프라 IT 기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력 장비도 거기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약간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차 산업 인프라 쪽으로 우리가 같이 뭔가를 중국 쪽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것들 그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는 뭐 빠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는 제일 크죠. 네. 크고 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중국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가 육성하려는 쪽에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블록체인을 통한 예를 들면 이제 가상화폐, 네네네. 그다음에 NFT 이건 중국에서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게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바라보는 이제 가상화폐는 이것은 미래 산업의 어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정부패 자금들이 가상 지갑을 통해서 회사 그 국내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국부 유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강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 실제적으로는 그 사이트에서 구스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걸로 이제 떼돈을 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중국은 그것이 게임에서 게임제 어떻게 보면 무기를 파는 것하고 똑같은 이제 거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투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가상화폐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NFT라든지 가상화폐는 안 돼요. 그게 뭔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뭐 한국에 많은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앞으로 미래가 메타버스 그게 뭐 NFT 얘기하는데 중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상 그 경제에 대해서 가장 빨리 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뭐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네.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쓰게 한 나라지만 네. 이걸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중국은 그 CBDC 중앙은행 화폐를 중국은 EPDC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어떤 기술로 이걸 만들었냐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네. 써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썼냐?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국가 기밀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전자통화네요. 그냥. 근데 중앙화된 그것에 어떤 전자통화. 기술을 썼냐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해킹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뭐 얘기를 하지만 NFT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지금은 해킹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킹이 됐다고 하면 네. 원방의 국부가 그대로 통째로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해킹의 문제, 시큐리티 문제를 자기도 자신할 수 없고 이것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도 디지털 화폐도 뭐 수억 명이 썼네, 수천만 명이 썼네 그러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몇만 원짜리를 쓰는 것이지 그게 몇억
몇 천만 원 이걸 쓴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시큐리티 문제가 절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썼다가 커졌을 때 해킹 조직이 들어와서 해킹을 하게 되면 국부 전체가 1초 만에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인민은행에 있는 거 다 털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가상화폐 관련되는 거래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허용할 것이지 그것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활용은 그것은 장려하지만 그것이 이제 금융거래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해지는 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민간 기업들이 다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나중에 누군가 승자가 나타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로 하는 메타버스 만들어서 모든 인민들 다 여기에다가 들어오쇼 해서 통제하기는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컨트롤하기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만든 많은 앱 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렇듯이 이제 민간의 창의하고 이제 네. 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통제 국가의 시스템상에서 그걸 만들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냐는 문제는 완전 별개죠. 그리고 중국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되려고 하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그 빅데이터들은 이미 민간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훨씬 더 쉽고 네. 그것이 이제 완전히 활용화가 됐을 때 국가가 서버를 들어가서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가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미국도 그렇고 서버를 국가 들어가서 볼 수 없지만 중국은 지금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뭐 이게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산업의 오퍼레이션이나 개발이나 발전은 크리에이터는 그것은 민간이 여전히 할 거고 네.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은 그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을 통해서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제 통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아 보여요. 오늘도 진짜 알차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제 뭐 한 3월 이후에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좀 어떻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호불호 측면에서는 과거랑 달리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 조언을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는 중국이 항상 위기고 항상 이제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 2년 반을 놓고 보면 세계 경기는 정확하게 코로나 방역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가장 먼저 한 데가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아졌고 코로나 방역이 가장 늦은 데가 경기가 가장 나중에 이제 픽아웃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보면 미국은 지금 픽아웃을 한 거죠. 경기상에서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 2020년 중반에 이미 방역을 성공하는 바람에 네. 경기가 가장 먼저 픽아웃하고 가장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기는 미국은 픽아웃해서 여기 와 있지만 네. 중국은 지금 바텀아웃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회복했다가 또 빨리 또 꺼졌고. 빨리 꺼진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픽아웃, 중국은 바텀아웃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나온 악재하고 중국에서 나온 악재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마켓이 뭐 바닷물이 다 썰물이면 뭐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안 잡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텀 아웃을 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텀 아웃하고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경기 하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이 금년 1분기를 지나서 이게 바텀 아웃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 달
그 1월달 이때 보면요. 중국의 후성깡통 자금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 주식을 사는 것을 보면 작년 12월이 역대 사상 2014년 후성깡통 개통되고 나서 최대 금액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외국인 자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의미가 뭐냐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 마니가 바라보는 중국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들이 보는 중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성장률이 지금 역대 최저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은 대거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것의 의미는 바로 스마트 마니는 바텀아웃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러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피크에서 사가지고 계속 물려서 이제 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장은 외국인 자금의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외국인 자금이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저 리스크가 큰 나라에 돈을 집어넣는 강심장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재미난 것은 이 중국이 2020년부터 이제 규제를 풀어가지고 2021년에 보면은 외국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의 100% 독자 법인을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럼 한국, 일본, 뭐 유럽 이쪽의 증권사들이 뭐 IB들이 수없이 사무소 내고 했었지만 네. 100% 이제 지분 가진 독자 영업을 하는 데들은 없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이 100% 독자 지분의 증권사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현지에다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블랙락하고 뱅가드가 독자적인 이제 100% 자기 지분의 자산운용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네. 그걸 가장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미국계 IB들이고 자산운용사인데 얘들은 그렇죠. 왜 돈 갖고 들어갔냐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마니들의 액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제 뭐 미디어 SNS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바텀 아웃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항상 어두운 것이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많은 이제 네거티브한 뉴스는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이 굿뉴스는 가끔 한두 개씩 오는 거고 나쁜 뉴스는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고. 네, 네. 바로 그런 상황이 아마 금년 1분기, 2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로 봐서는 첫 번째 조금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사이클상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를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뭐 대가리하고 꼬리는 버리라고 저점에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좀 버리면은 네. 오히려 중국이 금년에는 아마도 굉장히 좋은 투자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1, 4분기, 2, 4분기 사이에 네. 이제 뭐 올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반년이 넘어가지 않게 하반기쯤에 한번 모셔야겠다. 그렇죠? 하반기 초쯤에. 그렇죠. 예. 예, 뭐 양회의 끝나고 나서 아, 네. 그 1, 4분기들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예. 아마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때 3, 4월에 한번 리뷰를 아우, 해보죠. 좋습니다. 딱 바텀아웃 신호가 중국에서 나타날 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